이번 주는 위대한 졸의 민중성입니다. 여기에서 졸은 장기판의 졸을 의미합니다.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인 진나라는 겨우 15년 지속됐습니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제국이 만세 만세 만만세 이어지기를 꿈꿨지만 단 3세 만에 끝났죠. 이어진 혼란기에 한나라의 유방과 초나라의 항우가 천하를 두고 각축합니다. 이름하여 초한쟁패라고 합니다. 야구도 그렇고 골프도 그렇고 승패는 장갑을 벗어봐야 한다고 하죠.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 유방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해하성으로 쫓겨간 항우는 사면초가에 몰린 끝에 오강전투에서 죽습니다. 마지막까지 그의 곁을 지킨 장수는 단 28명이었습니다. 항우가 최후의 순간에 탄식한 것은 희운의 부재였습니다.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거죠.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상은 세상을 덮을 만한데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역발산 기계세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면서 전쟁터까지 데리고 다닌 여인이 있죠. 우희. 그 우희를 걱정합니다. 이 장면은 작고한 홍콩 배우 장국영이 출연했던 1993년 영화 패왕별희의 배경입니다. 항우는 희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탄식했지만 실제 승패를 가른 분기점은 2번이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가 한신을 놓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천하제일이므로 넘버 2나 넘버 3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항우의 홀대에 실망한 한신은 결국 유방에게로 가죠. 여기에서 인정받은 그는 마침내 항우를 해하성으로 몰아넣고 사면초가로 흔들어 몰락시킵니다. 세월이 흘러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유방이 한신에게 각 장수들의 능력을 평하게 합니다. 이에 한신은 누구는 1,000명 거느리면 족하고 누구는 1만 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식의 평가를 합니다. 이에 유방이 묻습니다. 너는 어떠냐? 그러자 한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대답합니다. 바로 다다익선이죠. 여기서 유방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네가 나한테 묶여 있느냐? 그런 질문에 병조를 움직이는 데는 내가 낫지만 장수를 거느리는 것은 대왕의 한 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인사정책을 뜻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유방에게는 장막 안에서 천리를 내다보는 장량이 있었고 싸우면 이기는 바로 이 한신이 있고 군량과 재정을 총괄하는 소화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백정 출신이거나 마부 출신까지 두루 능력에 따라 종용했어요. 반면 항우에게는 훌륭한 책리학과 범증 외에는 뛰어난 보좌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한신은 항우가 아녀자의 어짐, 그러니까 부인지 인을 가졌다라고 평했습니다. 권한과 권력을 나눠주는 데 인색한 그렇게 관인을 선뜻 내주지도 못하고 만지작거리는 바람에 모서리가 다를 정도라는 것이죠. 서마천의 사기는 한나라 때 저술됐으므로 상대적으로 항우의 속 좁음을 강조하려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권력의 파일을 떼어주기 아까워하는 듯 묘사하죠. 하지만 어쩌면 항우 주위에 적당한 인재풀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저 자리만 바라고 아첨을 입에 달고 사는 무능한 작자들 뿐이어서 선뜻 중책을 맡길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 아닐까요? 실제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외치는 인물 아래 인재가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여 하는 인물 아래서는
알아서 기는 아청꾼들만 모이기 십상이죠. 그러니 동네 불량배의 다리 사이를 기어가는 과하지 유혹을 견디면서 나름대로 포부를 키워온 한신이 그 항우에게 머물 수는 없었겠죠. 두 번째 분기점은 홍문지회, 홍문년에서 유방을 놓아준 겁니다. 먼저 관중에 들어가 진나라 수도 함양을 차지한 유방을 항우가 홍문의 연회에 부르죠. 죽여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유방을 살려줍니다. 상대를 우습게 본 거죠. 이러한 항우의 자반심이 우유부단함으로 이어졌고 적을 가볍게 여기면 패한다는 경적 필패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유방은 잔도를 불살라가면서 단호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항우의 허를 찌르고 권토중례하죠. 승가는 승패는 병가지 상사라고 합니다. 싸우다 보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최후의 순간은 단 한 번뿐입니다. 99번 이겼다가 마지막 결정적 전투에서 진 항우는 패자가 됐습니다. 반대로 99번 졌다가 마지막에 이긴 유방은 승자가 됐죠. 전투는 이기기도 지기도 하지만 전쟁은 한 번 지면 그뿐입니다. 지금 우리네 정치판도 이 초한쟁패와 부분적으로 언뜻 닮았다고 봅니다. 예컨대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인사가 과연 능력 위주로 이루어졌을까요? 대체로 특정 대학과 특정 직역 그리고 특정 인맥 중심으로 편중된 것은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서울대, 그것도 서울법대와 판검사, 특히 검사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아닌가요? 민주주의의 핵심이 다양성인데 몇몇 초목과 붉은 색깔의 꽃으로만 화원을 이룬 것은 아닐까요? 항우가 귀족 출신이어서 평민을 초계처럼 여겼는데 현대판 귀족주의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엘리트주의에 너무 치우쳤던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을 분리해 일반 시민을 속칭 개돼지로 여긴 것은 아닐까요? 한편으로 매주 혹은 매달 이루어지는 이른바 지지도 여론조사는 이를테면 전투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일 것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계속 이긴다고 해서 최후의 승자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99번 앞섰다가도 마지막 투표 결과에서 0.1%라도 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우가 그랬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어대창이라고 했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이힙창이라고 했지만 두 번 다 졌습니다. 한 번은 DJ 비연합에, 한 번은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 진 거죠. 초한쟁패의 보드게임 버전이 장기판입니다. 게임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상대편 왕만 쓰러뜨리면 됩니다. 차나 포나 마나 상은 그저 장기판의 기물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이 잡히고 남아있든 왕이 잡히면 만사휴이입니다. 여기서 병졸은 가장 천대받습니다. 다른 기물을 대신해 죽거나 기를 틔워주는 것이 주 역할이죠. 근데 정말 그런 속성뿐일까요? 장기판에서 상대편 왕이 혼자 남았더라도 포 둘만으로 절대 잡을 수 없습니다. 마 둘로도 못 이깁니다. 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병졸이 둘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힘이죠. 여기에 스스로를 졸이라고 칭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는 1978년 무소속을 시작으로 사회당, 통일민주당, 통일국민당, 민주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 입성에 6번 도전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바로 2020년 타계한 비운의 전객이죠. 그가 1984년이죠. 이때 출간한 자전적 수필집 제목이 나는 조리로 소이다 였습니다. 임광순 씨가 저자죠. 그 부제가 인상적입니다. 졸은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와 옆으로 비키는 지혜는 있지만 뒤로 물러서는 비겁함은 없다는 겁니다. 전투에서는 최전방 첩탄병이자 희생양이며 포를 위한 다리 역할을 하죠. 모습과 유상은 초라한 듯해도 둘만 보이면 상대편 왕국을 유린하고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셋, 넷,
5이 모이면 천하무적이고요. 이런 졸과 같은 시민들의 기계와 지혜가 오늘날 민주화의 새벽을 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1987년 최루탄 터지는 명동에서 종로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넥타이를 풀어헤친 그들의 갈망이 민주의 아침을 밝혔을 것입니다. 그 졸들이 2016년 겨울 촛불로 박근혜의 국정농단 정권을 무너뜨렸고요. 2024년 12월에는 형형색색 응원봉으로 비상계엄에 맞섰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심판은 마치 장기판의 왕과 그를 디딤돌로 넘나들던 포 그리고 무소불위 날뛰던 마의 좌충우돌 같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유언이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했지 체포하란 적이 없다는 식의 경강부회와 억지가 판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을 졸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우습게 보는 졸은 19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비상식적 계엄이죠. 비상계엄이 아니라 이러한 비상식적 계엄을 단죄해서 민주회복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나라 마르세이에즈는 무기를 들고 나아가지만 한국의 민중은 촛불과 야광봉으로 어둠을 밝힙니다. 이들 위대한 조를 만만한 졸로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